올바 박수! 이해씨 이쪽 두개 이쪽 두개 짜자자자자 끝! 안녕하세요. 은피 시니어 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내과학교실의 최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건강과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드시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기 힘들고 또 다니려면 항상 이렇게 저처럼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요. 또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게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코로나에 관련된, 특히 백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좋을 텐데요. 이제 그게 되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주제들을 몇 가지를 정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병일까라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결국은 뭐 코로나로 감기랑 비슷한 건데 너무 과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하나의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룹 안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사스코V2라는 바이러스를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스코V2라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2억 명 이상의 환자들이 감염이 됐고요. 그 중에서 거의 한 500만 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기 바이러스는 아닌 거죠.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간단하게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보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폐렴이 시작이 된 거고요. 진행을 하면은 하얀 부분들이 이렇게 더 넓어졌죠. 그리고 좀 더 진행을 하면은 이 아랫부분까지 다 이렇게 폐렴이 진행을 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기계호흡, 인공호흡기를 단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은 검은 부분, 정상적인 폐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병이 많이 진행을 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그런 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주로 그 강의를 들으시는 그 어르신들도 다 60세, 70세 이상 연령층에 해당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병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또 설사 사망하지 않고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기 합병증이 꽤 있는데요. 이렇게 회복이 된 후에도 굉장히 피곤하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호흡곤란, 기침, 그리고 우울증이라든지 인지장애, 기억력 떨어지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고 이런 다양한 합병증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코로나는 그냥 단순하게 감기처럼 며칠 앓고 지나가는 그런 병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델타 변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이라는 것은 원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들이 바이러스를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해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을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이런 면역 체계로부터 자기 바이러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씩 모양을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잘 찾아내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영국에서 작년에 이렇게 유행을 했던 알파형 변이, 남아공에서 시작이 됐던 베타형 변이 같은 것들이 있고, 최근에 이런 그 델타형 변이는 인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주된 그 유형이 델타형 변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주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델타형 변이입니다. 근데 델타 변이라는 것이 이런 델타형 변이의 바이러스의 특성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염력은 변이가 없는 처음에 등장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한 2배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바이러스가 한 명이 감염됐을 때 2명한테 전파를 시켰다고 한다면, 델타형 변이는 뭐 4명, 5명 이렇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를 잘 시키기도 하고요. 그 중증도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더 높고요. 특히 이제 돌파 감염이라는 것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또 감염되는 것을 우리가 돌파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보다는 백신 맞은 사람의 위험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 델타형 변이는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변이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감염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염을 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돌파 감염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감염이 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좀 약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잘 안 시켜줄 거다라는 처음에 그 예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보면 물론 이제 7일 이후에는 그 전염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처음에 7일까지는 그 백신을 맞은 분이나 맞지 않은 분이나 그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정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염되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내가 바이러스를 많이 이렇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돌파 감염한 사람들이 그 감염이 됐을 때 중증 또는 사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다행히도 중증도나 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에서 말씀드릴 그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또 하나 이제 질문은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집단 면역이 이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보면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면은 처음에 한 명이 감염이 되면 그 코로나에 접촉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감염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한 명이 감염이 되더라도 그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명 정도 감염은 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초록색으로 있는 부분들처럼 그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바이러스가 크게 전파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단 면역의 정도는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졌을 때 집단 면역이 될 수 있는가는 그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한 70% 정도 면역력이 있으면 집단 면역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최소한 80% 이상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률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백신 대상자의 한 90% 이상이 백신을 맞고 그다음 백신의 효과가 한 90%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7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의 달성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집단 면역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대안으로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인데요. 자,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면역의 달성은 사실상 어렵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1년 반 이상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손실도 크고요. 우울증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백신을 맞으면 감염은 되더라도 사망률은 높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으면서 독감처럼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이제 개념에서 시작한 것이 위드 코로나라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률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보면 10월 초에 1차 접종률은 거의 78%, 80% 정도가 맞았고요. 그거는 지금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접종 완료율, 2차까지 다 맞은 분들도 이제 60% 가까이 되는데요. 꽤 우리나라가 이제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를 고려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에서 인구 100만 명당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작년 가을, 그다음에 올 초에 올 초 봄까지 보면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같은 데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보면서 여름 들어오면서 이런 나라들에서 백신을 맞으면서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을 하면서 비교적 확진자가 정체가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 이제 끝나가고 가을 들어서면서 다시 급격하게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이런 나라들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면은 확진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싱가포르도 데이터를 보시면 계속 비슷하다가 최근에 싱가포르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확진자 수가 막 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총 사망자 수인데요. 그 영국의 예를 보시면 확진자 수가 늘 때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다가 한동안 정체기에 있다가 최근에 조금 늘기는 하는데 이때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조금밖에 안 늘었죠. 그래서 확진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지만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으니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피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위드 코로나의 개념인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백신 접종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2차까지 맞은 분들이 50%가 좀 넘는 수준이고요. 그것도 이전에 맞아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사망률도 지금 다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맞은 사람들에 비해서 맞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보는 건데요. 요거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백신을 다 맞은 분들에 비해서 한 8배 정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입원을 하는 비율은 한 40배 정도. 그러니까 감염은 8배밖에 많이 안 되지만 입원 비율은 40배고 결국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은 57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미국에는 시애틀 지역에 있는 그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위드 코로나는 를 하게 되면은 코로나 감염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한 2,000명 나오는데 위드 코로나를 하면은 뭐 몇천 명, 10,000명 이상 하루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중증 및 사망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요. 중요한 것은 중증이나 사망자의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일 것이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면 지금은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래도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조심하면 그래도 백신 안 맞고도 코로나에 안 걸려서 지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하루에 10,000명, 20,000명씩 감염이 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감염이 됐을 때 중증 또는 사망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은 다른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감염이 됐을 때 이런 위험성들이 뭐 아주 높아진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드 코로나를 할 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전체에서 80% 이상, 고령층에서는 90% 이상 백신을 맞았을 때 위드 코로나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 체계의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확진이 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은 있다가 좀 증상이 심해지면 코로나 전담병원에 입원을 하고 여기서 아주 심해져서 뭐 기계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위험해질 경우에는 대학병원으로 옮기는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 환자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그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은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스텔스 코로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코로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병이 막 진행을 하는데 엑스레이는 나빠지는데 별로 초기에 증상이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아주 심하게 됐을 때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고 그냥 확 넘어가서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꽤 종종 있는데요. 집에서 있다 보면은 이제 그럴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잘 찾아내고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도 코로나 환자가 증가를 하는데 사실 의료 그 재원이라든지 의료진의 수는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 치료에 많은 의료진들이 투입이 되다 보면 코로나 이외에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치료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는 하는데 극단적으로 작년에 가을경에 영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환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영국에서 암으로 진단된 후에 처음에 2개월 내에 처음 치료를 시작한 경우, 그러니까 암을 진단받고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는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8은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치료를 못 받고 지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코로나 말고 암으로 또 다른 병으로 나빠지고 사망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료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는 가능하면은 코로나 치료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경구 치료제가 중요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주사 치료는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약을 드시면서 집에서 그 격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갑자기 나빠져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런 치료제가 100%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에 타미플루를 많이 얘기하지만 타미플루가 아주 탁월한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적인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제들이 있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거고 사망자 수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는 증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망자 수나 확진자 수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위드 코로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 생활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아주 지금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를 하면은 코로나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다 돌아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위드 코로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요. 최선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 어떻게 보면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개념이지 이게 결코 아주 이렇게 좋은 이상적인 방향은 아닌데요. 분명한 건 확진자 수는 증가하겠지만 이런 증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겠다. 오늘 뭐 2,000명 나왔다. 어제보다 뭐 100명이 더 늘었다.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만 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좀 전환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좀 증가는 하겠지만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지는 않는다면 어느 정도 사망자 증가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특히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의 확진 및 사망 위험성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위험성도 다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백신 맞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백신의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마스크라든지 식사 등 개인 방역에는 여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이 부스터샷, 그래서 백신 추가 접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백신의 효과는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질 때 이게 이제 4개월, 5개월, 6개월 가면서 효과가 떨어질 때 백신을 한 번 더 맞아서 효과를 늘리자라는 것이 그 부스터샷의 개념인데요. 이런 부스터라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 백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백신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파상풍이나 디프테리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성인에서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요.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도 23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서 한 번 더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부스터샷의 개념인데 코로나 백신도 이렇게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파란색은 그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거고 빨간색은 추가 접종을 한 경우인데 보면은 빨간색에서 중앙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 수가 있죠. 평균이 여기는 이만큼 더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벌써 추가 접종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은 그 백신을 안 맞은 것이 아니고 2번까지 다 맞은 분들이고 이쪽은 백신을 2번 맞고 한 번 더 3번 맞은 분들인데 3번 맞은 분들을 보니까 코로나 감염이 11배,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이 19배나 적더라. 그래서 이 추가 접종을 하는 게 확실히 효과는 있더라라고 이제 최근에 보고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거에 기초해서 지금 그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60세 이상, 그다음에 6개월 지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대하는 입장도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나 유럽, 미국 같은 데서는 많이 맞았지만 사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쪽은 백신을 아직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직 한 번도 안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 어떤 사람들은 3번씩 맞는 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3번 맞았을 때 장기간 안전성이 얼마나 확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마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은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요즘에 이제 독감, 폐렴 백신도 맞는 시기인데요. 특히 독감이죠. 근데 이것도 꼭 맞아야 되는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폐렴을 일으키는 균은 굉장히 많고요.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독감, 폐렴구균은 서로 전혀 다른 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인플루엔자나 폐렴구균이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특히나 독감이나 코로나가 동시에 감염됐을 경우에 사망률이 더 높고 독감 백신이 코로나의 중증 합병증을 좀 감소시킨다라는 보고도 일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백신대로 잘 맞으셔야 되고요. 지금 가을철에 이제 독감 백신 맞으셔야 되는데 독감 백신은 원래 1년에 한 번씩 항상 가을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맞으시고 폐렴구균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3가, 이 프리베나라고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싸죠. 한 12, 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를 맞으시고요. 아마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안 맞으신 분들은 맞으시고 그 다음에 23가 백신은
예전에 젊으셨을 때 맞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개 65세 이상에서 한 번 더 맞으셔야 되니까 이거 안 맞으신 분들은 맞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는 절대 감기가 아닙니다. 감기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코로나 백신은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맞으셨겠지만 혹시 맞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꼭 맞으시고요. 독감이나 폐렴 백신도 반드시 맞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집단 면역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더라도 이게 코로나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역에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마스크는 꼭 끼고 다니시고 특히 여럿이서 함께 하시는 식사 같은 것들은 주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늘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앞으로도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